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국내 증시 상황과 그 전망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염불리로 잘 알려주신 전문가시죠. 염승환 EBS 투자증권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염불리한 호칭은 언제부터 이렇게 불리게 되셨어요? 저도 뭐 이렇게 어떻게 불리게 됐는지는 정확한 날짜까지 제가 모르는데 예. 제가 사실 이제 그 유튜브 이제 나갔을 때 이제 처음 해봤거든요. 8월에 처음 해본 건데 올 유튜브 8월에. 제가 이제 그 거기 댓글도 한번 좀 보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AS라고 했는데 예. 그걸 해드렸더니 이 사람은 모든 증권사에 다니지만 뭐든 다 해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연불 예. 불렸다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실제로 또 증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쭉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니까 네. 더 긍정적인 네. 이렇게 상승 작용을 한 게 아닐까? 네,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증시 상황이 네. 그래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어떤 이게 실적이 나름대로 좀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증시가 올라가는 게 이제 올해 사실 많은 분들이 유동성 장세라 그랬잖아요. 예. 사실 엄청난 돈들이 들어왔고 뭐 예, 그것도 그렇죠. 맞는데 실제로 또 실적도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제가 아까 3분기 이제 상장사들 실적을 좀 잠깐 봤는데 예. 매출액은 좀 감소했습니다. 2.5% 감소했는데 예. 영업이익이 27.5%나 증가를 했고 이제 증권사가 추정하는 실적들이 있잖아요. 예. 그 추정치 대비해서도 10개 종목 중에 6개가 일단은 더 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실적 안 좋겠지 이렇게 생각들 하셨는데 예. 2분기는 그게 맞았어요. 2분기 실적은 다 안 좋았죠. 근데 3분기, 2분기에 좀 어느 정도 적응기를 거치고 나서 3분기 뚜껑을 열었더니 예. 실적이 좀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폄하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뭐냐면 매출은 줄었거든요. 네. 매출이 주니까 이건 뭐 흔히 말하는 찐성장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사가 자기 물건이 있으면 그걸 많이 팔아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례로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네.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간다고 하니까 예. 그 이제 그 출장비만 해도 사실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줄었다 이 비용이. 말이죠.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엄청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익이 는 거예요. 이제 예. 그거 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거 뭐 매출도 안 나온 거 예. 그냥 비용 통제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이익을 냈다는 것 자체는 예.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또 수혜 기업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 뭐 한국에 뭐 흔히 하는 말로 BBIG라 그래요. 네. BBIG. 배터리, 예. 바이오, 인터넷, 게임. 게임 이 기업들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예. 특히 이번 3분기 업종별로 보니까 음식료가 제일 좋았더라고요. 예. 음식료 아시겠지만 집에서 이제 스테이 앳 홈이라 그러죠. 예. 집에서 이제 먹는 예. 배달 직접 가정 간편식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냥 숫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테마성으로 간 게 아니라 예. 실적 이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다 숫자가 찍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 근데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또 올라갔고 예. 또 거기다가 무엇보다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삼성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전자가 다 10조 이하로 예상했는데 3분기가 12.5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예. 그게 이런 걸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 트렌드가 그냥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날 거냐. 저는 그 아까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좀 폄하한다고는 좀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앞으로 저는 뭐 실적에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런 뭐 제조업체나 이런 쪽에서 예. 다 이제 코스트죠. 비용이 일단 줄어들었어요. 예, 예. 그러네요. 근데 이게 백신이 나온다고 비용이 많이 들까? 옛날로 돌아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선 하나씩 보면은 지금 정시에서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뭐 지금 60조 넘어서 65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은 뭐 9월 달보다 오히려 더 많아진 수준까지 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시의 전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사실 이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그 25조였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예. 올해 초만 해도 네. 코로나 전만 해도 25조대에서 왔다 갔다 했고 사실 2019년도도 그랬어요. 25조였는데
이번에 65조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네. 최고고 9월 4일 날 63조 찍고 50조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그렇죠. 이번에 다시 65조까지 찍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공모주 청약하느라고 그렇죠. 예. 일시에 들어온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돈이 들어온 거예요. 65조라는. 그래서 지금 올해만 예탁금이 현재까지 한 40조 늘었고 네. 그리고 예탁금 외에 근데 그걸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올해 코로나 3월 19일 이후로 현재까지 코스피 코스닥 산 금액이 무려 45조나 되거든요. 예. 이 두 개를 합치면 실제로 개인들이 지금 들어온 돈이 80조, 85조 예.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뭐 역대급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난 돈들이 지금 들어왔고 예. 그다음에 예전에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그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현재와 이제 비슷한 통화량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뭐 금리는 그때가 좀 더 높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시중에 돈이 풀렸던 시기가 2005년에서 2008년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리시 펀드 예. 열풍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직접 투자보다 이제 자산운용사 간접 투자. 예. 예, 간접 투자가 활성화됐는데 그때랑 지금하고 이제 그 펀드에 유입됐던 돈을 비교해 보면 그분께서는 100조 원 정도도 예탁금이 갈 수도 있다. 아. 그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 예. 이런 걸 보면 올해 충분히 그 당시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100조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환경은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주변에도 저도 이제 요즘에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전화들이 많이 오시는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처음 계좌 텄다. 예, 예.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맞아요. 한번 좀 상담 좀 해줘라. 뭐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금액들이 적진 않으시더라고요. 막 예. 3억, 5억. 그러니까 자금을 그럼 어떤 자금이냐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뭐 은퇴하시고 맞아요. 예. 부동산을 뭐 집 한 채를 파신 분도 계시고 예. 그게 기본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은행에 지금 넣어놓으려고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0.5% 이자 받는데 예. 0.5%면 물가 상승률 따져보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죠 오히려. 예. 근데 주식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은행주 하나만 사도 1년에 5% 배당을 주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또 참여한 사람이 많고 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 들어오면 또 선순환 효과 주변에 또 이게 계속 번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이 몰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예탁금이 늘어났지만 충분히 뭐 100조까지 갈 예. 그런 분위기도 저는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예. 유동성에 대해서는 뭐 계속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100조까지 간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주변에도 보면은 저 주식 투자하려고 뭐 어떤 종목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네. 사람들도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시장을 몰리는 거 아니냐. 네. 100조까지 간다면 그야말로 좀 과열 수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시중에 유동자금만 해도 뭐 몇천 조가 넘는데 예. 100조 들어오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25조였잖아요. 25조가 100조 되면 엄청나게 큰 건 맞는데 이제 우리 한국이란 나라의 특수성을 봤을 때 사실 미국이란 곳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뭐 웬만한 국민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네. 뭐 20대만 넘으면 하고 퇴직연금도 뭐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연금에 일찍부터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퇴직연금에서 주식 비중도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뭐 이게 공무원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인터뷰에서 주식을 도박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 나는 그런 도박 같은 노름은 안 한다. 네. 뭐 약간 그런 식의 그 인터뷰 기사 나온 걸 봤거든요. 그 뭐냐면은 뭐 사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식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생각이 마인드가 비슷해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를 봐도 예. 패가 망신한 사람들은 다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다 패가 망신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나오고 예. 사실 뭐 다 그게 고정관념처럼 바뀌어 있으니까. 예. 근데 올해 이제 3월 달에 이 코로나 터지고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지고 나서는 조금 이제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100조를 가더라도 이제 남아있는 뭐 유동 자금이라든가 또 부동산에 쏠렸던 그 자금 계산하면 그렇게 저는 많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연구원이 이제 뭐 보고서를 썼지만 2005년도, 7년도에 그때 화랑장에서 이 정리식 펀드 계산하면 100조니까 그러면 결국 그때 수준하고 비슷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100조도 넘어가도 예. 그게 전혀 과열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건 있을 수 있겠죠. 뭐 금리가 만약에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거나 그렇죠. 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방해하는 요소들, 뭐 너무 비싸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그 주식 투자를 오히려 하는 게 좀 유리한 뭐 금리라든가 이런 유동성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은 뭐 너무 거기까지는 걱정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국내 요인은 아무튼 예탁금이 그렇게 크게 증가한 측면도 있고 네. 유동성이 많아진 측면도 있는데 또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좀 주목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피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네. 들어오는 지금 요인은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이제 11월 들어와서 외국인 스탠스가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원달러 환율은 10월부터 좀 계속 아니 9월인가 그때부터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던 게 왜 외국인이 안 사지? 이게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과거에도 이게 뭐 환율이 어느 정도 꺾이고 예.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 누가 봐도 이게 명확했거든요. 예.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혀 미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일단 외국인들이 중국의 채권 시장이 개방이 확실히 되면서 뭐 3대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일단 그 중국 채권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엔트그룹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예, 그 알리바바 상장 예. 연기된 네, 거. 상장이 예, 예. 연기되고 사실 언제 이제 상장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날짜까지 기억해요. 10월 30일 날 그날 코스피 지수가 별다른 악재가 없었는데 오후 2시부터 외국인이 엄청난 매물을 쏟아부었어요. 그날 아마 1조 넘게 팔았을 거예요. 지수가 그냥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예. 순식간에. 그래서 2250까지 빠졌는데 아무도 원인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그 후에 좀 알아봤더니 중국의 엔트그룹이 그날 그러니까 청약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엔터그룹이 우리 한국의 그 삼성전자랑 시총이 거의 비슷해요. 예. 한 400조 원 규모로 상장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엄청나네. 그러면은 어. 그 엔터그룹의 덩치가 삼성전자면 우리 한국을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엔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뭐 공모주 청약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도 비슷해요. 홍콩에 상장을 하는데 거기 이제 상장하게 되면 당연히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비슷한 이제 옆에 있는 한국 주식을 일단 파는 게 유리했던 거죠. 뭐 삼성전자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자금 확보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예. 더 유리하니까. 예,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날 그래서 급락을 하고 그게 맞았던 이유가요. 다음 날부터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또 예.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근데 다음 날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 그때가 금요일이고 주말 지나서 예. 엔터그룹 상장이 연기된다. 아. 예.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아.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지금 거의 한 3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때부터 예. 올랐죠. 예, 근데 외국인이 매일 샀어요, 진짜. 예. 11월 그 3일부터 그 11월 3일이 첫날이니까 지금 한 이제 20일 정도 지났는데 5조 원 정도 네.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산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거의 삼성전자하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뭐 자동차, 네. 그러니까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환율 떨어지면 수출 안 좋은데 네.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한국의 대표주를 다 사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환율이 떨어지고 그동안은 우리 한국에 투자할 만한 뭐 환율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다른 쪽에 좀 투자할 만한 요인이 있다 보니까 네. 주식을 안 샀는데 네. 그게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럼 우리 한국을 안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주가도 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예. 여기서 요즘에 뭐 전망들 계속 나오잖아요. 뭐 내년에 1,100원 깨진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어떤 시각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뭐 미국의 바이든이 되면 또 내년에 재정 적자 때문에 달러는 더 약해진다. 네. 그 전망이 만약에 맞는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도 환율이 예.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때 지수가 2,600 최고치 찍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06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110원 정도 하잖아요. 예. 그럼 아직도 갭이 남아 있잖아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 만약에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아마 환율이 레벨 다운을 계속 할 때까지는 네.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변수를 보면 이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 네. 수도 있고 앞으로도 좀 이 랠리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국과 중국 시장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약간 대체 시장 개념이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엔터그룹 상장 연기라는 악재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온 느낌도 네. 있는데 반대로 이제 엔터그룹 상장이 다시 이어지고 네. 중국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이 외국인들이 또 좀 우리보다는 큰 시장 중국으로 몰려갈 그런 우려도 없을까?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증시가 사실 네.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그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MSCI 지수가 중국 A주가 항상 이제 편입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비중을 예. 늘린다는. 그거 나오면요 정말 문매를 맞았어요. 이게 어쩔 수 없었어요. 예전에도 그 FTSE 지수는 이제
다행히 선진지수에 편입이 돼서 그런 이슈는 없는데 네. MSCI는 아직 선진지수에 편입이 안 되고 지금 신흥지수에 편입이 돼 있으니까 네. 우리 한국이 비중이 더 늘어날 만한 요인은 없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인도 비중이 이번에 늘어난대요. 11월 말에. 예. 그리고 그 어디죠? 쿠웨이트가 새로 편입이 된대요. 아. 그럼 비중이 한 0.3%인가 또 추가가 돼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나라를 합치면 1.1%가 추가되는데 우리 한국은 마이너스 0.4%가 아마 그 비중이 줄어들 거라는 네.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편입 비중에 따라서 조절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 달 말에 아마 외국인이 한 차례 팔 수도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그 비교 우위에서 그런 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한 번씩 매를 맞거든요, 진짜.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MSCI 지수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면 되는데 네. MSCI 지수에서 원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환율 시장이 3시 반 정도면 이제 마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역외 시장 뭐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제 외국인들끼리 서로 주고 파는데 그 MSCI는 24시간 개방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만 해주면 이제 선진지수 편입된다. 근데 네. 우리 한국 정부는 그 IMF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쉽게 개방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이상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매 분기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엔투그룹은 뭐 어쨌든 한번 편입이 그러니까 만약에 6개월 후가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되면 분명히 악영향 받아서 저는 매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일회성이잖아요, 사실은. 네. 계속 나올 건 그렇죠.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제일 문제가 이제 중국의 MSCI 지수에 중국이 아직 제대로 다 편입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A주가 전체 한 15%에서 20%만 편입된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없어요. 네. 올해하고 아마 내년까지는 없는 걸로 아는데 결국엔 100%다 편입이 될 거예요. 네. 그럼 몇 년 후에는 또 들어와요. 네. 중국이. 예. 그러면 매 분기마다 또 매를 맞아야 돼요.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고 선진지수 편입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또 뭐 1, 2년 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수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그 선진지수에 우리가 가입을 했을 경우에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훨씬 많죠. 그리고 거죠? 자금도 크고 그 선진지수 편입하는 그 자금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 신흥지수보다 많고 그리고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이제 그걸 걱정하시고 신흥국에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가니까 네. 추정하는 자금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빠져나가지만 선진지수 자금이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예. 상세가 되고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선진지수에 우리가 새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중국이 지금 여기서 매번 들어오니까 우리 비중이 일부러 조금씩 매번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줄이는 대신에 중국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선진지수로 들어가면 우리는 새롭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워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기 선진지수에 편입된 나라들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예.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웬만하면 신흥국 지수는요. 이게 그 편입이라 그러죠. 새로운 나라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선진지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가 아마 그때 편입됐었고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때 그 제가 나라까지 기억하는데 그 두 개 나라가 새로 이스라엘이었네요. 그리스, 이스라엘이 그 선진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그게 편입된 지가 굉장히 지금 되게 오래된 걸로 알거든요. 한 네.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후로는 아무도 바뀐 게 없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GDP 기준으로 해서 네. 세계 9위인가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선진지수에 아니,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해요. FTSE는 이미 됐어요. 근데 MSCI는 자꾸 환율 개방해라 이러고 아. 우리 한국에서는 안 된다. 그건 안 그럼 자금 규모를 봤을 때 MSCI에서 선진지수 규모하고 신흥지수 규모하고 한 몇 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5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배가 훨씬 더 크네요, 훨씬 이쪽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시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MSCI 편입되는 게 좋은데 네. 아까 말씀대로 이제 외환 관리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그래도 결국은 이 동학 개미들의 그 말해줘야 될 네. 수요나 요청 이런 게 정책으로도 뭐 장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이 사실 그 IMF나 이제 그런 또 수출 기업들이 많으니까 네. 정부 국가 입장에서 당연히 그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차피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도 100% 개방이 돼 있고 또 24시간 개방을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가 그렇게 취약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또 좋은 기업들이 지금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업들이 있으니까 개방이 되면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 종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된다면 예.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걸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이제 호재가 될 수 네, 있을 것 장기적으로. 같고. 예.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말하자면은 또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늦게 오른 것 같긴 한데요. 코스닥에는 또 외국인 자금이 별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코스닥이 이렇게 최근에 좋아지는 뭐 요인이 있나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개인 자금이 이끌었어요. 개인 자금. 예. 그러니까 약간 코스피랑 다른 게 네. 요즘도 보면 코스피 쪽은 개인들이 많이 팔아요. 주식이 올라오니까. 네. 사실 많이 올해 물론 사긴 했지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이 원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전에 10월달 급락장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기관 투자자들한테 실망을 되게 또 많이 했어요. 개인분들이. 왜냐하면 그 양도차익과세 10억 원 네. 결정이 안 돼가지고 예. 기관들이 먼저 팔아버렸어요. 이제 예.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지면 이제 엄청난 매물이 나올 것 같다. 네. 근데 실제로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 안 팔았어요. 오히려 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코스닥이 아마 고점 대비 한 12% 빠진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결국 개인분들이 그 물량을 싹 받아갔고 예.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스타일이 뭐냐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율 보고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 시총이 좀 크니까 그냥 바스켓으로 담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사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 뭐 자기네들 포지션이 바뀔 때까지는 계속 좀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인데 코스닥은 되게 틀린 게 뭐냐면요. 코스닥은 마치 개인처럼 단기 매매를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헤지펀드 자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 바닥을 정말 잘 잡아요. 예. 그리고 그 약간 되게 이렇게 개인 투자처럼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몇 천억을 샀다가 일주일 안에 다 던져버리고 네. 그리고 또 보고 있다가 사야 될 타이밍이 오면 사가지고 짧게 매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이 거의 절대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개인들도 물론 힘은 세지만 외국인들의 그 파워가 한 번씩 너무 크게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한 번씩 이게 위가 한 번씩 열려요. 네.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구도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네. 큰 이유가 좀 그런 때문이고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번에 이제 미리 팔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기관들 요새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네, 했어요. 네. 자금이 다 빠져나가니까 네. 직접 투자 쪽으로. 예. 근데 대형주야 뭐 펀드 매니저가 자기 펀드에서 대형주 판다고 크게 휘청거리진 않는데 중소형주는 펀드에서 자금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면 예. 엄청나게 종목이 흔들려 버려요. 네. 왜냐하면 수급이 약하니까. 예.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체크하실 건 코스닥의 중소형주인데 만약에 투신으로 잡히거든요. 네. 그 펀드 자금이 네. 투신에서 지금 매도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빠지는 종목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건 펀드 자금. 그 네.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아. 근데 그거를 마치 기관이 파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신 경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뭔가 잘못됐나? 약간 좀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예. 기관들이 파는 게 꼭 옛날에는 나빠서 파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연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중 좀 줄이려고 하는 네. 거. 예. 그러면 코스닥은 지금 장세가 기본적으로 좀 실적 장세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코스닥도 실적은 제가 이거 체크해 보니까 네. 사실 그 증가율로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더 좋았어요. 3분기는. 네. 그러니까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했고 코스닥은 예. 그다음에 그 영업이익도 아까 코스피가 27%인데 코스닥이 31%니까 실제로 실적은 좋은데 예. 근데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그 거기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일단 3분의 1이 바이오거든요. 예. 헬스케어. 근데 헬스케어를 우리가 실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 예. 거의 뭐 신약 개발.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3분의 1 정도가 약간 꿈을 먹고 사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미래 가치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전기차 밸류체인이라든가 예.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돈은 못 벌잖아요. 네. 미래를 보는 건데 예. 그런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어요. 시총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 기업들을 접근하실 때는 약간 물론 실적도 보긴 봐야 되는데 그 꿈에 대한 그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보다는 예. 꿈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미래가치. 최근에 보면 코스닥이 약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잖아요. 예. 아.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예. 요즘에 미국 증시도 가치주가 더 세잖아요. 예. 나스닥이 조금 빌빌대고 예. 다우가 막 사상 최고치 넘는데 그러니까 거의 나스닥이 쉬면 코스닥도 거의 같이 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월등히 강하고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그 네. 이유 때문인데 그러니까 너무 성장주들의 비중이 높아서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아까 실적 보여드렸지만 코스닥의 기업들이 그래도 꿈도 좋지만 옛날에는 진짜 꿈만 꿨어요. 실적이 거의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뭔가 상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만 잘 하시면 네. 코스닥 시장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